안녕하십니까. 이번 2015년도 제1학기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 과목을 맡은 한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인 관계로 강의 전반에 대한 개요와 그다음에 이번 학기의 과제, 아울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건축사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건축사 강의를 맡은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 86년도에 한양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입학은 79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94년도에 국립대만대학에서 중국 도시사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 이후에 북경에 있는 청와대학에 가서 그 건축 역사 이론을 전공해서 98년도에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은 조선시대와 명청시대의 건축에 관한 상호 비교와 교류에 관한 것으로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86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편찬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 주로 담당한 것은 건축과 미술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주로 윤문하거나 도판을 찾아서 매치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귀국을 해서 국내의 여러 곳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모건대학에서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잠깐 재직을 하다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하대학에 있었고요. 인하대학에서 다시 2002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주로 한중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를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건축과 도시의 역사, 이론에 대해서 상호 비교를 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낸 책은 없지만 몇 가지 저서와 역서와 공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위진사에서 나온 동양미술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서로서는 고대건축사, 중국건축, 도설중국건축사, 양사성, 중국 청와대학의 건축가를 만든 양사성에 대한 그 책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건축 역사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 역사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건축 역사 연구라는 것이 한마디로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건축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업으로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건축이라는 것 자체 또는 건축과 도시, 원림 이런 것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건조 환경, 자연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구축물들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 그 건축사라고 하는 과목은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에 걸쳐서 한 번에 걸친 건축 역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반적인 건축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나아가서 그 건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어떤 측면에서 건축사를 바라보는 이런 강의를 이번 학기에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어서 이번 학기 가르칠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될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 강의를 할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루어진 인간 생활의 기술적인 발전 과정을 반영한 이념 표현의 공간적 실존 유적이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고대 건축의 어떤 창조적인 의식과 그 역사적인 감각에 따라서 규명해서 나온 그 건축계획에 필요한 여러한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간략히 이해를 하고, 아울러 그 건축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간의 변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함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하게 될 많은 건축물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 수강을 하는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 공학을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공학이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 세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을 것입니다. 건축에서 만들어낸 많은 그런 그 건축 유산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몇 가지 건축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어떤 그 제목 자체가 히스토리 오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런 그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그 히스토리 오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동양이라는 말, 서양이라는 말, 현대라는 말, 고대라는 말, 근대라는 말, 모든 것들이 아마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 시간에 이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첫 번째로는 건축의 기원과 변화의 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이 됐고, 건축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하는 것들, 또 변화를 주게 된 요인들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상태 속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인공적으로 구축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인간이 자연과 대응하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방법과 그 아이디어들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본다면은 추운 지방에서는 당연히 추운 것을 대비했어야 될 것이고, 더운 지방에서는 더운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건축들을 지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이라는 것은 혼자 이렇게 단독적인 학문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에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융복합이라는 그런 그 전공 간의 상호 교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부분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다면 건축이라는 것에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설비한 설비가 있을 것이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또 건축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역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또는 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학문들을 같이 아우러서 보지 않으면은 건축 역사에 또는 건축의 어떤 본질들을 파악하는데, 지나간 건축들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 또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건축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의 역할과 책무라는 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건축물을 지면은 당연히 그것이 어떤 환경에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또는 그것이 유용한 것이냐 아니면 유용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많은 판단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심된 여러 가지 본연의 자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에 지어진 자아들과 설계한 DDP 같은 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건물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DDP의 본질은 역시 물론 그 건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해서 우리 서울에 사는 또는 한반도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공간으로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공간이 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동대문 그 역사문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건물과 기존에 있었던 역사문화 유적과의 상호 관계들은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그 책무에 대한 부분하고도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도성들의 유적들이 보존이 되고 또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이 얹혀져서 어떤 하나의 어떤 켜를 이루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시간의 켜들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와야 되는 것인지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물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또는 시대를 달리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단순히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어지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과 또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지속적으로 그 보수와 수리와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건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동서양 건축 역사의 흐름과 변천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한국 건축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건축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건축을 공부하고 또 일본 건축을 공부하고 또 이 세 개의 건축을 상호 비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국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의 건축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 속에서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넣어서 이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건축 역사의 변화에 건축의 어떤 기본적인 변화 요인도 있지만 건축 역사상 진화가 되어 오면서 변화를 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다 본다면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불교 건축 같은 것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 건축에 의해서, 유교에 의해서 유교 건축이 팽배되고 불교 건축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회의 어떤 성향 또는 정치적인 영향, 종교적인 측면, 사람들의 취향 등등 많은 것들에 의해서 변화를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나간 역사를 훑어보면은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때문에 그 시대의 어떤 건축이 특정화되고 어떤 건축이 또 주류를 이루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왕왕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행위 주체인 사람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작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중에 신체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겠지만 다 뭐 상처를 입으면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이제 그 사람으로서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본다면, 건축이라는 것과 행위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손을 통해서 도구를 만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손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짓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한 뭐 도면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손의 가치라고 하는 것,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많은 신체의 구조들이 있지만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손에 대한 의미를 각별하게 가졌던 것들을 우리 많은 그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역대로 이제 집을 마음대로 지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 집을 짓는 건축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기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이라고도 하고 법규라고도 하고, 또는 전통 시대에서는 그 헌법에 유사한 그런 그 자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정부에서 국민들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속에는 건축에 대한 규제와 도시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역사시대, 전통시대, 그 근대 이전의 시대들, 뭐 근대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근대 이전의 시대들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봉건사회의 질서체계 속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신분과 어떤 권력을 갖다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된 사람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건축사, 건축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와 주제를 위해서 각 주요한 강의 주제들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반적으로 이번 수업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과 강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 자료를 몇 가지 소개를 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건축사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또는 그 도구들 또는 참고 서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첫째 주에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에는 인류 문명의 탄생이라는 그런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의 탄생은 결국 문명의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역시 거기에는 도시를 만들었고 건축물을 이제 우리가 창조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황하유적이라고 하는, 황하문명이라고 하는 좀 동아시아의 어떤 중요한 문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4대 문명이라든지, 중국에서도 황허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문명들이 펴져나갔다라는 그런 기존의 학설들은 이제 많이 그 후퇴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미 황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화가 문명이 탄생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 문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이 건축사에서는 어떻게 출발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건축의 기원을 얘기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소위 말하는 상형 문자를 통해서 건축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많은 그 유적들 이런 거를 통해서 도대체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한 해결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주생활, 삶을 거주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출발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그 주공간, 거주공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 인공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왔다고 자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들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다시 친환경이니 지속 가능 건축이니 하는 많은 용어들을 드러내면서 건축 행위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21세기의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에 노출됐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그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원시인과 경쟁을 해서 현대인들이 자연에 노출됐을 때 생존할 확률이 원시인들이 훨씬 높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문명, 소위 말하는 문명의 혜택을 통해서 갈수록 자연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의 기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집을 짓고 있고 어떻게 집을 짓고 있고 그 집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한 부작용과 긍정적인 측면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연이라는 것을 상대로 해서 또는 원시적인 어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의 기원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 모두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쯤은 재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람의 신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또 손, 발, 귀, 코, 눈 다 있지만은 손과 건축이라는 이런 주제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손이라는 사람이 도구를 만들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유용한 어떤 그 작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보아왔는데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손에 대한 인식을 원시인들에서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그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가 있겠지만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옛날 원시인들의 벽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손을 갖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것이 무엇인가? 왜 특정한 부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각인시켜 놨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힘들이 있고 그것은 결국 건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손과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는 1998년도, 99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쯤에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해서 아마 1998년인가 99년도인가가 건축문화의 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건축 역사학회 원래 발표에서 발표를 하나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로서 손과 건축이라는 글을 하나 짧게 쓴 게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축가 학생들한테 이 손과 건축이라는 주제, 손과 건축가라고 하는 주제로서 간혹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고태경 그 대목수를 통해서였습니다. 고태경 대목수의 그 손을 보면서 또 내 손과 그 사람의 손을 비교해 보면서 이분은 정말 장인의 손이고 건축가의 손이고 나의 손은 부끄러운 손이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아끼지 말고 손이라고 해서는 건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과 건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수학적인 어떤 계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조 계산이라든지 재료의 혼합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조 시스템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과연 어떻게 그 수학이라는 학문들을 이용해서 건축을 했는지, 또 비례 체계를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학과 건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계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이제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수학적인 계산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대한 건축 유산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많은 것들을 아마 볼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계산이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도구를 통한 설상일지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학과 건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건물들의 사례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문학과 건축입니다. 물론 수학과 천문학도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건축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또 맺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중에 보게 되면은 이 천문학의 어떤 그런 그 발전과 더불어서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첨성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중국 같은 데에도 많은 천문 관측을 위한 그 시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원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문 관측을 위한 시설과 또 그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축가들의 고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앞서 얘기한 그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전제가 될 수도 있겠죠. 서양에서도 많은 그 천문학자들이 천문 관측을 위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탄생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천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수학 건축물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그 천문학에서 이루어낸 그 성과들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마 하나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북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남향을 이제 선호하는데 결국은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동남이나 서남 방향을 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방향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결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결국 천문학의 관찰과 불가분의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물론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육안의 관찰을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에 의지해서 그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행위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제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것은 동양과 서양, 그다음에 고대와 근대, 현대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진행이 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일련의 어떤 그 영향 관계를 맺으면서도 발전돼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손과 건축과도 관계가 된 얘기이긴 하지만 도구와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와 건축, 도구. 그럼 도구가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도구가 많고 발달돼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교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어떤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구들을 또 만들어냈을 것이고요. 제가 가봤던 그 굉장히 인상 깊은 곳 중에 하나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일본 고베에 있는 다케나카 대공 도구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일본 대공들, 소위 말하는 일본 대목수들의 그 놀라운 그 도구들 어떤 그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다양한 도구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물론 연구가 깊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했고, 또 도구들을 뭐 중국에서도 수입을 했을 것이고 일본에서도 수입을 했을 것이고, 또는 우리의 도구들이 그쪽으로 퍼져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예들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성성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도구들을 발명해내서 건축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우리가 그 하나의 주제로서 건축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도구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로서는 전쟁과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건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쟁은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그런 그 사건이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문제, 또 많은 그 환경들이 파괴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또 전쟁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인류가 생각해낸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전쟁 때문에 만들어야 될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어떤 그 대결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시시대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삶이 붕괴되면서 가진 자의 것을 갖지 못한 자가 강제로 이제 뺏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진 자는 갖지 않은 자들이 뺏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하게 되고 역시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도구인 무기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 속에는 직접 전쟁을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또는 하나의 고정된 어떤 시설로서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사시설이라는 이런 용어도 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쟁의 어떤 현장들을 가보게 되면 그 승리를 하기 위한 많은 시설들이 등장을 하죠. 옛날 전쟁이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대비한 방어하기 위한 또는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건축이 역할을 또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비근한 예로 남북한이 이제 대결 구도를 가지면서 그 과거에 이제 저쪽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장벽들이 설치가 되고 도로 차단막이 설치가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하는 일들이 단순히 교통의 편의와 또는 물자의 소통만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제가 만들어준 어떤 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문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서 건축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축을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점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 건축에 종사를 하든 종사를 하지 않든 나름대로 건축의 어떤 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보는 건축관은 어떠하다.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범주 내에서 형성돼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러한 그 관점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많은 책들 또는 경험들 이런 거를 통해서 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짧은 이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건축관을 하나씩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시했던 그 자료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건축관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면은 아마 이번 학기의 수업이 저로서도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설비와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왕 우리는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이 교실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면서 이 교실의 공간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많은 시설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교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빔 프로젝터도 있고 이런 컴퓨터도 있고 전등을 켜기도 하고 벽체에 마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튼을 갖다 설치하기도 하고 냉난방 시설이 여기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하나가 온전히 유지되고 그 건축물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과거 전통 시대에는 자연의 어떤 순환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흥미로운 건축 설비 중에 하나는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주거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이란 쪽에서 찍어온 사진을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윈드 캡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지방에 바람이 부는 그런 바람도 있고 더운 지방이긴 하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붙잡아 중정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환기를 시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일반 주거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중동 지방의 윈드 캡처 바람을 잡는 통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어떤 그 공기 순환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오늘날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과거의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순응을 해서 자연의 질서 세계 속에 질서 체계 속에 연동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비로 보는 건축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한 이런 많은 주제들은 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 건축의 역사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본 건축 역사, 수학으로 본 건축 역사, 천문학으로 본 건축의 역사, 도구로 본 건축의 역사, 전쟁으로 본 건축의 역사, 설비로 본 건축의 역사, 그리고 재료로 본 건축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축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조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와 건축 역시 마찬가지죠. 재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근대 시대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건축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재료의 발견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골이라든지 철, 쇠라든지 아니면은 유리라든지 물론 옛날에도 유리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대형 판유리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근대 건축의 외관과 건축을 하는 행위들이 대단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목조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집을 지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목조, 나무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료와 건축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와 건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 있는 그 제도는 말 그대로 룰이죠, 룰.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규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도들을 말합니다. 어떤 그 우리가 규범들이죠. 지켜야 될 어떤 질서 체계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의 어떤 법 질서의 어떤 그 변화 양상 이것도 건축의 변화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측면으로 연구된 자료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법제도의 변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그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많은 시행령, 뭐 규칙,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법과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건축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비근한 예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건축물의 형태가 이상하게 삐뚤어진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 건축을 바라다 보는 또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와 건축, 밑에 있는 제도는 드로잉이죠. 그림을 그리는 일입니다.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건물을 지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아마 오늘날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CAD라든지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3D로 만들어내는 그 모형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축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도면을 어떻게 그렸고 도면을 그리는 방식은 어떤 양상으로 보여졌고 또 왜 그렇게 그렸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집을 짓는 방식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중국의 명청시대에 유명한 건축가의 집안이 있습니다. 양식녀라고 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만들어낸 많은 도면과 모형들을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건축 행위와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형에 대한 측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형을 제작해서 그 건축주에게 보여주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 건축 도면, 제도에 대한 관련된 그 기록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또는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방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건축연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 건축역사연구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시를 열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경복궁이랑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 창경궁 같은 이런 곳을 그린 이런 도면들이 남아 있죠. 물론 근대 시대 1900년, 2000년, 1900년대 전후로 한 그 시점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면이라는 것들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도면이 물론 기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도면들은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또 그렸던 도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그렇게 그렸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주제로서 다루어야 될 각 주별 중요한 강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것들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또 빠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개발을 해서 새롭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건축을 보는 어떤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다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되는 과정을 밟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강의 주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번 학기 과제는 좀 특별한 것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상투적인 리포트를, 책 독서 리포트를 낸다든지 현장 답사를 가서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건축사 수업에서의 과제였습니다. 이번 학기의 과제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공부하고 있는 이 도시가 서울이라는 도시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물론 역사 도시죠. 옛날 그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시시대, 선사시대 유적이 있는 거로 보면은 한강변의 선사 유적으로 우리가 유출해 본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주거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은 지역이었겠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또 가까운 예로는 조선시대에 한양을 정도하고 난 이후 600년 이상 동안 서울에 대한 경영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 서울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또 내가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은 또 내가 사는 곳은 내가 하숙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 과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서울 성곽을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한 바퀴를 일주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답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럼 너무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춘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 내내 학기 말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서울 성곽을 한 바퀴 일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일주한 그 소감을 써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진도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글로 써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증명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는 방식과 그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교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서울 성곽을
일주했다는 것입니다. 일주하면서 서울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과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서울 성곽을 작년 말에 한 바퀴 돌게 됐습니다. 서울 성곽은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야 될 서울 성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이해를 하고 간다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유산은 현재 등재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11개소, 무형유산이 16종, 기록문화유산이 11종, 북한에 이제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하나, 자연유산이 2개, 복합유산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세계유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택하고 있는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문화, 자연, 복합유산을 살펴보면 대략 11개 중에 10개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해인사 장경판고, 그다음에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그리고 고창과 화순, 강화도 지역에 있는 고인돌 군이 일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유적단지, 역사유적단지, 조선, 그다음에 역사마을로서 하회와 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등재에 성공한 남한산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축과 관련된 것으로는 대목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기술, 목수들의 어떤 기술들이죠. 목조 건축을 하는 기술도 역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목조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목장이라는 항목으로 등재가 성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관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왕조의 많은 의궤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성역 의궤라는 이런 의궤들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재 관련 목록의 어떤 기준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축 도시 관련 세계문화유산들은 대부분이 후대에 복원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어디까지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진정성의 문제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일정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세계문화유산의 어떤 등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울 성곽을 한 바퀴 돌면서 과연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을까? 등재 후보라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재에 성공하진 않았지만 잠정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성곽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사찰,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곳이 일괄로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원이라든지 읍성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등의 것들이 잠정 목록으로 지금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바퀴 돌게 될 서울 성곽은 작년도에 잠정 목록에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잠정 목록이 됐다 해서 꼭 등재에 성공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세계 인류의 어떤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서울 성곽이 과연 외국에 있는 성곽하고 더불어 비교할 때 세계유산이라는 그런 명칭에 걸맞는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장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는 것이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의 세계유산의 그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하나 단일의 건물이 아니라 분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같이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연속형의 문화유산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정 범위가 좁지가 않고 굉장히 넓죠. 그리고 보호하는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왕릉, 그 많은 왕릉들이 일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릉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셈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산은 하나가 단일의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성격을 갖는 군체, 이것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형과 무형이 결합된 복합문화유산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종묘 같은 것은 종묘 건물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악, 종묘의 의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들,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결합되어서 그 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역사 원형을 환영시킨 복원형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죠. 서울 성곽을 여러분이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이 68년 이후부터 복원이 된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점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원형을 고증해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원형이 추정이 되지 않아서 상상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그 건축 도시 관련 문화유산들은 복원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복원의 사례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불국사 같은 것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불국사가 저런 형태라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불국사가 과연 저것이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당시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화성 역시 70년대 이후에 상당 부분이 복원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복원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들은 전쟁이라든지 인위적인 파괴를 통해서 그 훼손된 것들이 후대에 복원이 돼서 원형을 찾은 것도 있고 또 원형이 상실된 것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한 번쯤 다시 더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여러분의 과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답사를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묘의 옛날 그 60년대 그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종묘 앞에 모습을 찍은 그 최근자의 그 사진입니다. 종묘는 95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건축에 있어서 가장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고전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사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한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히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의 반복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표현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종묘에서는 이제 전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행사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복합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과 관련된 것은 기록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궤입니다. 이건 종묘에 이제 관련된 종묘 의궤입니다. 종묘의 여러 가지 제사 절차라든지 도구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의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절차를 추정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이런 의식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잘 해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따라하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의궤에 있는 기록들은 대단히 상세하고 아주 정확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정건도감의궤라든지 하는 것들은 건축물의 어떤 공사의 심할, 시작과 마무리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록들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펼쳐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릉이 있겠죠. 조선 왕릉도 역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제 대부분의 왕릉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하루 안에 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거리에 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멀리 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 근교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서울 근교 구리에 있는 동구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태조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된 부분이 바로 동구릉이 처음 조성되었던 그 계기가 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왕릉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 가면은 조선시대 왕릉의 여러 타입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구릉의 지형지세를 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릉을 쓸 때는 반드시 이런 국장도감 의궤라고 하는 책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릉도 역시 이런 그 문헌자료와 같이 지정이 된 복합문화유산 중에 한 예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명성황후의 장례식 절차를 적어놓은 그런 그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있고, 책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제 보면 영주와 정춘왕후에 이제 그 관계된 그 국장도감 의궤를, 원릉 국장도감 의궤를 보면 이렇게 이제 봉분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묘시를 쓰는 거라든지 비석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한 그 재료의 크기, 치수, 그다음에 뭐 재료의 성질, 뭐 어떤 그런 규격, 그다음에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릉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정자각의 모습도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실제 모습이고요. 여기 정순왕릉 쌍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건원릉의 그 전경입니다. 위에 이제 잔디가 없이 그 갈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함흥에서 그 갈대를 가져다는 이 사연과 이 태조의 어떤 사연과 태조와 태종의 그 관계된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그 특수한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릉의 일반적인 그 배치된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황제릉으로 이제 격식이 올라간 홍릉과 유릉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왕릉의 그 성물 배치와 정자각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세계문화유산의 어떤 좀 일반적인 개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왕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이죠. 호랑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또 오래가지 양의 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이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양이죠. 석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잡기를 쫓고 그 봉분 안에 묻힌 사람을 이제 수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하회와 양동마을은 등재에 성공을 했고요. 나간과 성읍은 이제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많은 마을들이 있고 집성촌, 그 말한 동족부락 같은 성씨들의 어떤 마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회 양동은 특히나 유교문화와 관련돼서 잘 보존이 되어 온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서원이죠. 서원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이런 그 여러분이 한국 건축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병산서원, 유성룡을 모시는 병산서원이 이렇게 이제 있고, 서원 건축도 이제 하나의 그런 유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재에 성공한 이 그 2000년도에 등재된 고인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고인돌 국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인돌을 남북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고창이라든지 화순 쪽 같은 데는 만여 기가 넘는 그 고인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분포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남한 쪽에 있는 것들이 일괄로 그 고창, 화순, 강화도, 그것이 이제 지성묘들이, 한자로 이제 지성묘라고 하는데 고인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쪽 휴전선 이남에서는 가장 큰 고인돌이 바로 강화도 부근위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이제 북방식 고인돌의 전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 될 서울성곽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성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서울에는 어떤 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서울은 굉장히 특수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원회에 있는 서울성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북쪽과 남쪽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각각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도시의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방어 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점 거주하는 도성이 있고 그 외곽에 산성을 배치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 성곽의, 우리나라 도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구려의 국내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시대 한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대 수도가 가지고 있는, 또는 역대 그 지방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양 도성은 어떤 역사 연역을 갖고 있느냐? 간단히 일별을 해보면 대략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6년에 기본공사가 준공이 됐고 189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곽이 수리되고 보수되고 준건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 성곽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한 걸 보면 1907년부터 38년에 이르기까지 성벽과 성곽의 시설, 여기서 성곽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성의 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되고 교통의 편의라든지 또는 일제의 고의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1968년부터 서울 성곽은 부분적으로 이제 중건, 새로 이제 보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74년에는 전체 구간에 대한 보수가 됐고,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또 올해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멸실된 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한양 도성도감이라는 것이 201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 보존에 대한 계획안이 이제 수립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네스코 등재에 잠정 목록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서울 성곽을 둘러보면 대략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원래 구간에 70% 남아 있고 30%는 부분적으로는 아예 이제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성곽을 둘러보면 옛날 거 조선시대 초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다시 수리를 한 이런 많은 흔적들을 다 볼 수가 있고, 이 성곽이라는 것이 주로 산에 걸쳐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의 내사산, 소위 말하는 백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 이 네 개의 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서울을 조감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과제로서 서울 성곽 둘러보기를 여러분들한테 내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 도성의 전체 전경과 주요 성들의 그 상황들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실제 모습이 이제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됐든, 어디서부터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3월, 4월 달에는 이만큼, 구간을 여러분들이 정한다든지 편의상으로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인왕산 지역과 백악산 지역으로 올라갈 때는 사진 촬영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진을 잘못 찍게 되면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제지를 가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숙종문에서 창이민 구간, 백악산 일대의 이 구간은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청와대 뒷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계가 좀 심하고 여러 가지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한양의 주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주산에 올라가 보면 경복궁이 왜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왜 남대문이 있고, 남대문에 글씨를 왜 이제 세로로 써서 화재를 막으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연지형과 그 자연지정에 맞춘 도시의 발전돼 가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도성은 대략 지금 현재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현존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성벽이 있었는데 현재는 복원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이제 흔적도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지역도 여러분들이 걸어는 갈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뭐 길도 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다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상황들을 전부 다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곽은 앞서 얘기한 대로 68년부터 이제 복원이 돼서 현재는 70%, 12.8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원래 18.6km인데 현재 12.8km가 성벽의 흔적을 또는 성벽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8개 성문 중에서 6개가 지금 복원이 되거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구간서부터 정하면 될 텐데, 저는 대개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한 4개 정도의 단계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지역 하나, 백악산 지역 하나, 낙산 지역 하나, 그 다음에 남산이 일대 지역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이제 한번 답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일단 동대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 성곽을 한번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에서부터 남산 구간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대문 그쪽에 있는 낙산의 그 끝줄기 자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서울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쭉 내려오는 부분이죠. 지금은 그 성벽을 따라서 안과 밖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보행자 길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이것을 둘러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내려오면은 동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편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한양 도성 박물관으로 이제 되어 있고 도성 도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성곽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낙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동대문 쪽으로 해서 남산 쪽으로 가든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창의문 쪽에서 출발을 하겠다. 나는 인왕산 자락에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또 결국 그것이 리포트로서 반영이 돼서 제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DP가 여기 보이고 이제 동대문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부분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기도 하고 성벽이 아예 없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흔적만 남아 있기도 하고 일부만 복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현대사의 많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낙서를 누가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려면 원시시대로 하지 조선시대만 역사인가, 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 여기는 복원을 했지? 여기는 왜 있던 건물을 철거했지? 여기는 왜 철거하지 않고 무슨 일이 보게 되면 대략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경제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는
복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약자의 선에 서 있는 곳들은 또 철거가 돼서 복원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들이 이 서울 성곽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원래 동대문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철거되고 현재는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철거되는 과정들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철거 전에 이렇게 거대한 동대문 교회가 있었고, 이 지역은 굉장히 기독교사에서는 아주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사에는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일찍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 물론 건물은 지금 보이는 건물은 그때 당시의 건물은 아니지만 요 앞에 한옥이 있습니다. 이 한옥은 상당히 일찍부터 만들어진 거고, 이걸 한번 좀 더 오래된 사진을 보게 되면 6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45년도 사진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흘러가고 동대문이 있고, 이런 성벽이, 여기 동대문 운동장, DDP가 들어간 곳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세기 초 동대문 주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가 돼서 지금은 잔디깔은 공원으로 바뀌어서 무엇이 목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등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뭐 하여튼 역사 건축물을 원형을 찾는 과정인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곽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이미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 성곽도 있습니다. 여기 DDP가 있는 곳이고,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DDP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이간수문이라든지 서울 성곽의 일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해서 나온 것들이죠. 이것도 이제 다음 시리에 사진이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성곽의 일부가 이제 DDP 안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여기는 다 성벽을 복원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성벽에 있었던 모습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낮게 성벽에 흔적만 이렇게 길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서 서울 성곽의 유적을 찾아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퇴적이 보통 이제 6m에서 10m 정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하층이 잘 개발되지 않은 곳들은 발굴을 해보게 되면 조선시대 초기서부터 유적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희문에서 신라호텔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문이 여기 보이고 있고, 광희문은 원래 이 길 한가운데 있었던 곳인데, 길 때문에 제자리에 복원이 되지 않고 한쪽 편으로 비켜져서 현재 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다 보면,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고 좌우로 공원처럼 조성이 돼서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성벽은 여기 있고, 물론 교회가 여기 있지만 이런 교회들은 뭐 성벽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성벽이 단절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이 신라호텔 쪽이고, 이쪽이 장충단 쪽에 장충동에 고급 주택가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요 집은 옛날에 이병철 씨가 살았던 그런 집이기도 하죠.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집이고, 잡지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대단히 필지가 큰 굉장히 좋은 어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대규모의 주택지들이 이쪽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지금도 권력자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복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부분들이 서울 성곽을 다니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기는 성벽이 이제 길 때문에 복원이 안 됐고요. 좀 전에 봤던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 이거고, 이 건물은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이 앞이 장충 체육관이 있는 곳인데, 이 건물은 지금 철거가 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찍고 난 이후에 철거가 됐죠. 여기도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성벽의 어떤 그 돌들을 보면 여러 시기가 이제 중첩되어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 호텔 구간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신라 호텔 면세점이 있는 곳이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안팎의 어떤 상황들이 보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라 호텔에 이제 관련된 그 냉각탑이죠. 냉각탑 이런 것들은 이제 철거가 안 되고 철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그 공원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도 있고, 성벽을 보면 성 안팎의 처리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 시내외의 도시의 모습들이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름대로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홀라 신라 호텔 구간이고, 역시 여기도 길 때문에 순환도로 때문에 이제 성벽이 같은 흔적만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산에서 이제 신라 호텔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남산 정상에 팔각정이 만들어져 있고,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봉화대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그 봉수 신호들이 최종적으로는 이 남산에서 이제 인계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보고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 보면 이제 이렇게 서울의 모습이 조감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그 수려한 그 산하를 어떻게 도시로서 갖고 왔는지, 일제시대 건물, 뭐 조선시대 건물, 또 오늘날에 우리가 지은 건물 등등 해가지고 자연과 어떻게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또는 그것들이 그 도시를 망치고 있는지, 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이 자락을 다 이제 돌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남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은 남산에서 내려가가지고 인왕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백악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코스가 이제 있습니다. 남산에서 비교적 이제 험한 경사도가 비교적 높고 성벽이 좀 야트막한 이런 곳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발굴이 끝났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발굴을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남산에서 내려오는 곳은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던 흔적, 아까 앞서도 봤듯이 동대문에서 마찬가지로 성벽이 지나간 흔적만 보여주면서 성벽은 복원이 안 되고 이제 잔디밭으로 이제 공원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좀 생경한 느낌을 주는 성벽의 모습도 우리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남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런 장면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쭉 내려가면 힐튼 호텔이 있고, 쭉 이쪽으로 더 내려가면 바로 남대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멀리 남대문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일부 성벽이 이제 있었던 자리들이 있고, 이거는 조선시대 말 1904년도에 찍은 서울 성곽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남대문이 보이고 성벽이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략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지금 건물들 때문에 그 산이 이제 가려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내려오면 성벽이 이렇게 보이고, 더 내려오면은 이렇게 돼서 다시 남대문에서부터 이제 보면 남대문 부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온 바대로 누더기가 된 숭례문,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누더기가 돼서 지금 복원이 된 상태로 있고, 성벽도 부분적으로 이제 복원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복원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는 반반의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더 서쪽 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복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상업 오피스 빌딩들, 공공 그 사무소 건물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벽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뭐 옛날 것도 있고, 이 지역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남대문이 있고,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선해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대문 시장 쪽에 가까운 그 지역이 되겠죠. 1904년도에 이제 서울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사를 가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인왕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자락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서대문이 있던 곳이고요. 현재 서대문은 길 때문에 복원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남대문 그 지역에서부터 이 서대문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덕수궁 뒤쪽이 해당되는 곳이죠. 정동 일대의 이제 성곽들이 가장 복원이 지금 안 되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옛날 이제 중앙기상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복원된 곳이 있고 또 옛날 것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들이 철거돼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요 앞쪽에 보면 요 앞에 뭐가 있냐면 홍남파 선생이 살았던 그 집도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곳곳에 문화유적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성곽을 일주하고 나면은 서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연립주택들,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1층은 또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이곳에 서울 성곽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서울 성곽이 남아 있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든지 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좀 단락이 돼 있고 더 올라가다 보면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인왕산 자락의 기슭입니다. 그러니까 배화역을 쪽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의 성곽이 이렇게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인왕산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북한산이 보이고 여기 이제 백악산이 널리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기에는 이제 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방공포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못 찍으면은 그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사진 찍는데 유념, 뭐 물론 증명서가 필요하진 않지만 사진 찍는 데만 조금 유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왕산 쪽은 바위가 좀 많기 때문에 바위자락 위에 안반 위에 이렇게 성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복원이 된 거고, 이건 옛날 것들이 같이 이제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경사진 거를 따라서 성벽의 여장의 모습들도 이제 보여 있습니다. 정상에는 이렇게 팻말이 있고, 인왕산을 보면 467m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 보면 서울 시내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왕산, 남산, 낙산, 백악산에 올라가면 서울을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그 조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이고요. 내려오다 보면 성벽도 이제 옛날 거, 새로 낀 거, 뭐 이런 수리의 흔적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런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과 동원했던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각자 성석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내려다 보면 이제 창의문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고요. 창의문 쪽으로 가면은 옛날 모습은 이렇고 현재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군사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탐방로를 이탈할 경우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사진 촬영에 제지를 당하기 때문에 또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경사도가 아까 인왕산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사도가 급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성벽이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와대가 있는 바로 뒷산입니다. 여기 경복궁이 보이고 뻥 뚫린 상태에서 관악산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남대문에서부터 지금 태평로죠. 태평로로 해서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직선 도로를 만들지 않은 이유도 이 관악산, 소위 말하는 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화산, 불의 산이라고 하는 이 관악산의 화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서 종로를 통해서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낙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창덕궁하고 종로가 보이고 남산이 이렇게 보이죠.
숙정문을 이제 통해서 하면 나가면은 창의문과 숙정문 구간은 이제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이제 하나 아까 얘기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숙정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창의문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노선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은 다시 이제 해화문 쪽으로 와서 이거 해화문의 옛날 모습이고 낙산으로 이렇게 오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출발을 했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 돌아오면은 바로 그 옆에 도성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양 도성박물관은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개관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도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들인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성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서울 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말까지, 학기 말 전까지 한양 도성을 한 바퀴 일주하고 3회에 걸쳐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과제의 점수로 해당이 돼서 학기 말에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과제와 이번 학기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건축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앞서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건축사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국건축사를 기반으로 할 때 한국건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참고 문헌과 기관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건축 역사랑 관련해서 특히 서양과 달리 한중일 동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건축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좀 전에 봤던 백악산을 배경으로 한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두 번째 문에 해당되는 흑례문을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처럼 이제 산을 배경으로 한 건축 이런 것이 비교적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산을 배경으로 건축을 한다. 배경으로서의 산과 건축 이런 관계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언급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한국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책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축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건축을 생각해 본다면은 대략 이런 책들이 우리한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추천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 답사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책이 있다면은 답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답사 갈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답사 갔을 때 그 대상 건물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한건축 용어라는 책자를 같이 본다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건축사의 건축 역사에 관련된 용어들의 해석들을 겸비해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공자라고 한다면 대략 이 두 가지 정도의 책자가 갖추어진다면 건축 역사를 이해하는데 특히 한국 건축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건축 역사 관련 서적들이 우리한테 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건축 관련된 그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건축에 관련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상량문, 기문, 묵서, 현판 또는 편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연건의궤 이런 책들이 고건축 문헌 자료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액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현판과 편액은 다른 말이죠. 현판은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이죠. 그 건물에 걸려있는 모든 판 이런 것을 글씨가 쓰여진 판을 우리가 현판이라고 하고 현판 중에서 그 건물의 당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편액이라고 부릅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에 근정전이라고 쓴 것을 우리는 편액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현판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량문, 기문, 묵서, 현판, 영건우계 같은 데는 건축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비단에 쓰여진 이거를 보면 용주사의 화산 용주사의 상량문입니다. 화산 용주사의 상량문은 상당히 긴 그런 그 상량문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량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량문에는 건물을 지은 어떤 일시, 참여한 사람들, 짓게 된 동기,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적들을 넣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조 건축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재였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적들을 이제 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건축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증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편액이라고 부르죠. 편액이고, 이런 편액과 더불어서 기둥 위에 새겨진 것을 우리는 주련이라고 부릅니다. 편액과 주련 이런 걸 합쳐서 우리는 현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현판. 여기 보면은 이런 편액의 문화들을 보면은 우리 그 동아시아의 건축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의 의도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주련, 그 기둥 위에다 쓴 글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집을 지으면서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감상하려고 했는지,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 건물이 이용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건축물의 그 내용을 보다 더 진일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고건축 문헌 자료의 하나인 주련과 편액, 현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앞서 얘기한 그 집을 짓는 의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조선 시대에는 중요한 건축물을 짓거나 성곽을 축조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내용도 있고 이렇게 도해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그 당시의 건축물의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은 화성성역의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수원에 지금 있는 그 성곽의 이름이죠.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을 축조하는 어떤 일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의궤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의례, 어떤 의식의 절차들 이런 것에 대한 궤적을 추적해서 쓴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건물의 그 인면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은 건물의 인면을 갖다가 인면이라고 쓰지 않고 외도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이제 성곽의 문은 외도와 내도 두 가지로 그려놨습니다. 안에서 본 거 그림, 바깥에서 본 그림이죠.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곽을 축조할 때 썼던 거중기의 조립도와 분해도가 같이 또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도구들이 어떤 그 상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문헌과 글씨 기록과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이제 건축에 대한 사항들을 알기 좋은 자료 중에 하나는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물론 실록은 건축만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한 다방면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건축에 대한 내용들도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건물의 어떤 지어진 시점이라든지 건물을 주관했던 사람이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조선왕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것과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실록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상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승정원 일기라든지 일성록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그 시대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번역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건축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건축을 연구하려면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일성록 같은 것들은 바로 방대한 양이고 아직 번역이 완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신하들이 이제 조정과 내외의 신하들이 관련된 이것을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상세한 기록들입니다. 당시에 그 왕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신하와 했던 대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그 연관되는 어떤 경위, 그 사이에 관련돼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의 전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고건축문헌 자료로서는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상 자료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미지 자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자료들은 향후에 그 이후에 불타서 없어진 건물, 여기 보시면 복원된 강화부 행궁과 외구장각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우리는 기록화 또는 개화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을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런 그림들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만약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복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어디 있느냐? 대개 이제 규장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건축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규장각이라는 데를 가볼 일이 거의 없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시간이 된다면 규장각이라는 데서 한번 가서 과거의 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 규장각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장각에는 그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그 도슨트 안내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규장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규장각은 사실 왕립도서관이죠. 사실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안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규장각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곳입니다. 수덕궁 후원 쪽에 주합루라고 하는 건물에 존재했던 정조가 설치한 그런 그 궁궐 도서관이죠. 궁궐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국왕의 시문이라든지 친필의 서화라든지 고명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선보라든지 그다음에 보감이라든지 하는 그 왕실과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이제 소장되어 있고 또 외국에서 수입된 연행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런 책자들을 보관하고 그 정리하고 또 교열을 하고 또 책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 규장각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시대의 실학자들 이덕무라든지 서유부라든지 홍대용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여기에 드나들면서 좋은 책들을 열람하고 그 책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저술을 하고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백타파, 소위 말하는 파고다 공원 주변에 살았던 그 실학자들의 어떤 그 삶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를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이 규장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더더군다나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에 이렇게 옮겨진 것들은 이제 책들이 옮겨져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과거에 이제 그 규장각이 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와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규장각에 이제 편액은 이렇게 해서 규장각 학사지서라고 하는 그런 편액이 붙어 있었고요.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것들을 전시하는 규장각 현재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가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기둥에 걸었던 현판이 하나 보이는데 갱내불기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보입니다. 갱내불기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규장각의 성격을 규장각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죠. 갱내불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손님 방문객이 와도 일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감을 삼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장각은 이런 그 조선시대 왕실의 기록들 또는 조선시대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을 실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답사를 가서 참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 수도 많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답사 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헌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장서각입니다. 장서각은 원래 이렇게 창경궁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그 만들어놨던 그런 건물인데 그 안에 있던 책들이 지금은 창경궁 복원과 더불어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장서각의 명칭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장서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본다면 또 좋은 의미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서각은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에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대학원이 이제 같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두 곳을 가본다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다 가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사료들, 건축 관련된 자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이미 디지털화돼서 D-라이브러리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또는 집에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기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건축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활용한다면 한국 건축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건축사를 새롭게 이해를 하고 한국 건축의 이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수업을 할 건축사, 히스토리 오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주에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주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된 자료로서는 전통 자료 이외에 일제 강점기에 많은 자료들이 또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독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됐죠. 조사 자료도 있고 또 그 당시 시행했던 여러 가지 법령들도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건축,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자료들, 실증적인 조사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일부가 있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많은 곳은 아마도 국가기록원일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또 정리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장에 가서 실물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수업이 많은 학생들이 그 건축 역사를 전공하지 않고 교양 과목으로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생을 살면서 건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이상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력 정도는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내력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과 비전공자를 막론하고 또 학년의 구분 없이 또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계없이 자기가 그 땅을 디디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 또 개인의 역사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최소한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예의라는 표현도 했지만 최소한의 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식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건축 역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고, 어떻게 보면은 마주 뭐 일부에 대한 내용들을 뭐 잠깐 맛보기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또 다른 학년에 또는 다른 학과에 또 매년 개설되는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보면은 이 건축사와 건축 역사와 같이 결부지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적지 않게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같이 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목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는 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더 나아가면은 외국의 석학들이 또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본인의 컴퓨터 앞에서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힘들어진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는 너무 없어서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했던 상황이 다르고 고민해야 될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민을 해서 그 결과로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인의 가치 기준이 되겠죠.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결정권,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어떤 순간, 또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관념들,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삶이나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결코 후회를 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이 되면, 또는 선택을 했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그거를 따라가는 어떤 그 결심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심과 더불어 노력도 필요하고, 후회를 하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후회하는 그 순간부터 선택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4학년 학생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출석부를 보니까 대부분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히 건축공학과에서 4학년 학생, 또 1학기, 이제 2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끝나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가 건축의 어떤 상황들도 보면은 굉장히 과거에 없었던 그런 어떤 난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고 최소한의 노력이고 최소한의 행위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일생이 그렇게 건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하는 이런 수업이, 저는 오늘 소개했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잠깐 시간이 남아서 얘기를 좀 더 드린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할 건데, 예전에 만들었던 그 참고문헌 목록입니다. 이 참고문헌 목록은 뭐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쓸데없이 종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역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땅을 들이고 살고 있고 또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받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더 진학을 해서 이 건축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건축사를 알기 위해서는 대략 무엇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두루 정리해 놓은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 수업할 수 있는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역사서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해제뿐만 아니라 뒤로 좀 가게 되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궁궐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사료로서는 어떤 것이 있고, 논문은 어떤 게 있고, 단행본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양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근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기본이 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방대하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강의 시간에 이제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용해서 보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에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도구는 무엇이냐. 하나는 그 분야의 용어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사전들이죠. 사전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분야에서 도대체 여태까지 무슨 연구를 해왔는지 연구의 결과물을 알 수 있는 문헌 목록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왕 이런 두 가지 부분의 일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중국 건축사 사전도 우리나라에는 없죠. 일본 건축사 사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부서들, 도구로 쓸 수 있는, 학문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되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침이 되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됐던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이거 말고도 또 있다면,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의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기대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하나의 새로운 건축 역사학자가 등장을 해서 저희들의 뒤를 이어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첫 번째 주에 수업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와 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말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